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약속했던 남북. 비핵화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기대했던 북미. 그리고 한일, 한아세안까지.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국방포커스 연말결산. 되돌아보는 한반도 정세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를 위한 큰 그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올 한 해 어떻게 이행됐을까요? 국제사회 공조 강화 노력은 평화 달성과 공동 번영, 경제를 넘어 안보 동반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19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이죠.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관련 주요 이슈를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먼저. 네, 한국은 이제 유럽하고 달리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심한 나라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데, 이제 한국은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보면은 남북한 관계, 그리고 이제 뭐 한일 관계,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 이 세 가지가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네. 남북 관계는 2019년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관계도 경색이 되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경색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는 일본이 올해 7월 달에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일 갈등이 뭐 일단 불은 껐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일 갈등이 아주 표면화됐던 그런 네.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제일 컸던 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 지금 사실상 4번에 걸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안 네. 났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조금 더 수년이 돼서 내년 1, 2월 달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지 않는가.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를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양 교수님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그 원칙 자체는 잘 지켜지고 나름대로 추진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좀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라는 것은 주변국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또 원활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역시 약간 갈등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크게 본다면 이제 북미 간에 이제 2차 정상회담에 가까운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후에 또 이제 6월 말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어떤 전후사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네. 또는 냉전 체제의 탈피 같은 것도 보여주는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역시 말하자면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종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본 측 역시 수출 규제한 것이 문제이고 부당한 처사인데, 일본 측이 이제 그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안보상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전반기에는 약간의 한일 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이 후반부로 가면서 연말이 다가오면서는 10월 이후로 상당히 이제 대화 국면이 조성되어 예.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포함해 가지고 나름대로 새해에는 조금 더 이런 한일 관계 또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네. 말씀. 앞에 교수님들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덧붙이자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는 국제 정치에서 가장 큰 규정력을 갖고 있는 미중 관계의 변화, 미중 관계의 라이벌 경쟁의 심화, 이것이 한반도에도 가장 큰 규정력을 내리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한반도도 굉장히 큰 부침을 실제로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일 관계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더 이상 덧붙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하고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협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협상이 좀 없었죠. 네. 근데 2018년도에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하노이 회담이 좀 결렬되고 나서부터는 좀 계속 좀 삐걱삐걱 되면서 좀 잘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도 네. 네, 요번에 2019년에는 여러 가지 사실 안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끼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제가 보는 이번 2019년 정세는 단순히 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북미 대화가 결국에는 남북 관계도 영향을 주고 네. 또 한일 관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줬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전작권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한미 간의 동맹의 어떤 변화, 더 나아가서 이제 진화하는 과정들이 많이 보여줬고요. 일본도 사실 기존에는 계속 우리가 우방국적인 입장이었다가 이번에는 지소미아, 뭐 종료 유예까지 가는 그 상황까지 보여지면서 네. 한일 관계가 경색된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형성된 이제 평화 무드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는 사실 정체되는 이런 네.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어떤 교집합이 지금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좀 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올해 가장 올 초부터 힘들었던 관계가 시작된 것은 역시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거 어디 노래 가사인데. 사실 한일 관계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수님 먼저 한일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갈등, 협력 측면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작년 10월에 그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보상을 하는 것이 있었고 일본 측은 여기에 이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둘러싸고 한일 간에 상당히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7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적반하장식이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다 수출 규제를 한 겁니다. 더구나 이제 그걸 말하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 부품에 대해서 세계 품목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크게 반발했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한국의 우리 주요 먹거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기업 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면서 그런 그 우려들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에칭가스는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거의 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력 자체도 굉장히 기술력 자체도 크게 성장했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지소미아 문제가 또 다시 이제 한일 간의 갈등 사항이었는데 다행히도 조건부로 연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지소미아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또는 이제 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건부 연장을 하면서 이런 그 한미일 간의 어떤 공동의 안보 협력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잘 작동되게 되었다는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수출 규제를 말하자면 철폐하고 네. 그리고 와이트 국가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걸로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의 고위급 정책 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한일 간의 정상회담 포함해 가지고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갈등 관계가 상당히 어떤 대화와 어떤 그런 협상 모드로 바뀐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올 1년을 총정리한다면 한일 관계가 갈등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극복해 왔다. 네. 이렇게 좀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일 초계기 갈등도 사실은 또 잘 봉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초계획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올 초부터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요. 네. 한일 간에 수차례 싱가포르 협상 포함해 가지고 몇 차례 회담이 있었고 일단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일단은 네. 잠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유예됐지만 근데 여전히 또 논란도 뜨겁습니다. 효용성 측면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SLBM 관련 정보 획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소미아 개념 그리고 교수님 한일 간의 지소미아 주요 쟁점이 좀 다를 나라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데요. 2016년 11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정보를 일본에 제공한다면 일본은 그것을 자국 정보처럼 보호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측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동북아 정세 특히 이제 북한의 핵 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의 정보가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이것이 이제 미사일이 발사된 다음에 종말 단계까지는 일본 측의 정보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호간에 이렇게 정보를 예.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사실 러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약 30여 개국가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네.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제 대체로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8개 나라하고 나토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한일 간의 군사적 보호 협정은 이런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강고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제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한미일 관계 또는 이제 미국의 동북아 전략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장 그 중요한 장치임은 분명한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동북아 어떤 지역의 안보를 보는 큰 틀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유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네. 지금 올해는 또 우리 정부가 태국하고도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예. 한일 지소미아?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안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출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가 꼭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기호 교수님께서 가장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정부는 11월 22일부로 지소미아 종료 연장을 결정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올해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각각 결정한 소위 말하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백색 국가에 제한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에서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들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리고 있어서 큰 방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2019년 7월 이전 상으로 우리가 일단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는 지소미아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또 바로 이웃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두 단계로 풀어야 된다라고 봐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을 백식국에서 제외하는 걸 원위치시키고 이게 첫 번째 단계. 네. 여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이제 연장해서 가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징용국 문제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네. 아니에요. 양쪽 간의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문희상안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률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돼. 제정을 해야 또 이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갑론을박이 국내에서도 네. 이럴 수도 있고 한일 간에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네.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큰 틀은 어느 정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내년에 좀 긍정적으로 한일 네. 간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조건부 한일 지소미아 지금 이제 일적인 겁니다. 이게 좀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교수님은 지금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네. 뭐 큰 방향성에서는 뭐 김 실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소미아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게 국가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협정, 뭐 동맹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정보 협정이라는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 상대적 우위가 있고요.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가 있습니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면 양국 입장에서 서로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2019년도에는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전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네. 보복 조치가 완화돼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고려할 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네. 팩트인데요. 사실 미국이 저희가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지만 사실 미국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일 간의 관계를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미국 자체가 우리 한일 간의 정보보호 협정을 또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일본 모두 그 요소를 아마 고려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그동안 한일 관계는 갈등과 협력에 서로 교차하면서 사실은 그래도 성숙한 한일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이러한 어떤 갈등 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문제는 일본 내에 반항 감정이 조금 거세지고 있다. 이런 반항 감정이 오히려 뭐 양국 정부가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까지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를 볼 때 물론 역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아온 그런 요인이었죠. 근데 그거 외에 한국과 일본 간의 좀 더 구조적인 그런 관계들을 좀 보자면 제가 일단 통계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도 월드뱅크에 의하면 월드뱅크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GDP는 5조 달러 정도였고요. 한국의 GDP는 1.6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1인당 GDP로 비교를 해서 발표된 거는 일본은 39,000달러 정도, 그리고 한국은 31,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군사비를 비교를 하자면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군사비가 일본은 2018년도에 460억 달러 정도를 군사비에 썼고 한국은 430억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과 비교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력, 군사력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아졌다는 것이요. 예.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구조적인 어떤 이런 한국의 성장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힘의 정치에 기반한 그런 국가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미중 경쟁에서 보여지듯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잘 보여줬죠. 그러니까 전략적 이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나 무역을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걸 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또 지속된다면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전 세계를 득세하고 있는
그런 복고적 민족주의, 또 네. 아베 행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결합이 된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구조적으로도 좀 갈등과 그 긴장이 좀 지속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자면은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공외교 이런 거거든요. 네. 최근에 문화외교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최근에 아시안 뮤직 어워드 그 시상식과 이제 공연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는 좀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왜 이 시국에 일본에서 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일본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도에는 또 도쿄 올림픽이 또 예정돼 있죠. 이런 스포츠 제전도 잘 활용을 한다면 예. 또 한일 관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덧붙일 거 있으시죠? 네, 역시 이제 그 김태형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은 있지만 예를 들면 일본 내 20대, 30대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환적이거든요. 네. 이런 그 한국의 K-팝이라든지 또는 코리아 뷰티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간의 그 혐한감하고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친한 감정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병행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래 세대로 나아갈수록 한일 관계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강제징용의 해법인데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소위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그 과정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예. 측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희상 안을 포함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채널 또는 이제 외교 당국 채널 또는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정치권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지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러 네. 노력을 하는 것이 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미국은 물론 원만한 양국의 해결을 기대한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또 반면에 적극적이랍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어떤 그 새로운 복원에 주변국의 어떤 역할이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한국이 결정했을 때 이 세상에서 그것을 환영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네. 하나는 북한이죠. 북한 잘했다고 그러고 중국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의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나 중국은 아니고요. 네. 또 뭐 러시아도 더더욱 아니고 결국은 이제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여태껏 지소미아 가지고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이죠. 이때에 미국이 개입한 것은 굉장히 약했어요. 게다가 이제 한국이 그 8월 달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을 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일정 부분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미국의 개입은 좀 편향적이었죠. 한국에 대해서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얘기를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수출 규제를 한국에 대해서 했는지 백색 국가에 제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강도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미국이 뒤늦게 저는 깨달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 달, 11월 달 들어오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개입의 결과가 11월 22일 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연장으로 그리고 일본은 한일 간에 지금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는 미국의 개입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뭐 큰 틀에서 이제 좀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네. 일본도 일본대로 자신이 이제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리고 더 건전한 한일 관계로 나가야죠. 아까 우리 저 김태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으로 봐서는 내년에 또 도쿄 동경 올림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큰 대사를 놔두고 바로 인접 국가인 한국과 계속 갈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
2020년에 한일 관계는 훨씬 더 밝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라든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혹시 한미 관계에 미묘한 분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올해 한미 관계 주요 이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균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거창한 표현 같고요. 사실 좀 제가 표현하기로는 좀 기류가 조금 변화했다. 이런 형태로 네.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이 저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미 동맹이 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그래도 한 번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네. 최근에는 핵심적인 이슈들이 전작권 추진 예.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전작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판단에는 사실 합리적인 논의 또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쟁에 가까웠고요. 반면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트위터를 통한 이런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감정적인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게 점차 그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결국에는 동맹이라는 것이 안보적인 문제인데 경제적 잣대로만 재단하다 보니까 사실 그 우려가 점점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하나의 현안 이슈, 이 이슈에 머물지 않고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럼 이제 한미 관계 변화는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은 늘 진화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한 동맹이 강화되기 위한 추동의 어떤 그런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네, 그 한미 동맹도요. 제가 아까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그 미국의 대전략 속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그것이 이제 표출된 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든지 백악관이나 펜타곤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쭉 보면은 가장 미국의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 같은 그런 피어 컴피티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동등한 경쟁국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네. 이런 중국과의 그 경쟁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 경쟁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 돼버렸고요. 양국과의 격차도 줄어들었고.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전략적 우위를 유지를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전략적 경쟁국의 성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버겁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시아 지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아주 절실하고요. 이것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박민영 교수님께서 이제 약간의 균열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한미 동맹 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정말 이상 기류로 흘러서 정말 한미 동맹이 좀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한미 동맹 균열 아니다. 예. 실장님 조금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앵커님은 그 친구들하고 안 싸워요? 싸우지는 않고요. 네, 저는요. 이견이 있는 건 있죠. 저는 결혼한 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가족하고 가끔씩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견이 서로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싸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견을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인데 왜 이게 이제 부각돼서 보이느냐 하면 전통적인 미국하고 트럼프의 미국이 좀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가치나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네. 동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해서도 독일에 대해서도 나토에 대해서도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 동맹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않고 오히려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언론에서 야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50억 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추가 확실하게 있어서 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까 봐 이번에 국방수권법 2020년 국방수권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예. 통과시켰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한미군 28,000명, 원래는 28,500명입니다만은 작년에는 22,000명이었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더 올렸어요. 28,000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하고 달라서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의회라고 하는 견제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 가지고 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네. 싸우는 게 두려워서 싸우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한국의 국가이익이 걸려 있으면은 그거 싸워서 우리가 네. 얻을 건 얻어내면서 동맹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추구해야지. 난 저 사람하고 하나도 안 싸우고 나 이걸 또는 뭐 동맹을 해 나가겠다. 그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고 네.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봐요. 혈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발전과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 한미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 이어져야 하고요. 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또 양 교수님께 오늘 올해 주요 이슈로도 꼽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게 사실 결렬이 돼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체제 이런 동북아에서 핵 없는 세상 또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런 동북아 지역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정 목표의 하나였죠. 그리고 그것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올해 잘 추진이 돼 왔다고 봅니다. 예. 또 이것은 이제 변함없이 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이런 경색 국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다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협상이 지금 재개될 그런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은 적어도 5월, 6월쯤에 이런 미국에 있을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낙관적인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가능하면 이제 내년 7월에 예정된 이 도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제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저는 납득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어떤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싶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 이 동북아에서 이런 좁은 공간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으로 이 비핵화가 지금 단계에서는 보장이 돼 있고 또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된다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핵화라는 것은 달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 교수님 올해 한반도 주요 이슈로 북미 관계 꼽아주셨잖아요. 사실은 기대했던 만큼은 순탄치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019년이 시작할 때는 좀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왜냐하면 2018년도가 상상을 뛰어넘게 뭐 역사적인 북미 간의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이러다 정말 한반도의 정말 해빙기와 함께 뭐 안정과 평화 체제에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컸었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를 동결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희망적인 것들을 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개최된 것이 굉장히 기대가 컸던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이것이 결렬이 됐었죠. 네. 물론 결렬된 이유로는 비핵화의 정의가 뭐냐부터 그리고 영변 시설, 그러니까 핵무기 시설을 잘 알려진 영변 플러스 알파라든지 아니면 또 비핵화의
최종 단계인 엔드 스테이트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해서 네. 결렬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이후로는 양국과의 관계가 좀 냉랭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이렇게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실망하면서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신형 방사포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잊을만 하면 시험 발사하면서 이제 긴장을 좀 약간 고조시킨 적이 바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엔 10월 달에 스웨덴 회담도 실무 회담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결렬이 됐고 네. 이것도 잘 되지는 않았고 또 최근에는 그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했었죠. 북핵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또 불쾌함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2017년 이후로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다시 썼고 그 외에도 뭐 북한이 더 이상의 어떤 선을 넘는다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후회할 거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북한도 나름 또 굉장히 또 강한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한으로 정해놓은 2019년 12월 말은 이제 거의 다 예. 근접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2019년만 본다면은 뭐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북미 관계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2020년이 또 그렇게 되리라는 그런 반드시 그러한 보장은 없고요. 네.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희망적인 사항도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2020년은 좀 양국 관계가 좀 진전이 좀 있기를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2018년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굉장히 많은 희망을 줬던 해였고 올해는 좀 기대가 커졌을까요? 실망이 참 많았는데 2020년에 좀 다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근데 이렇게 이제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올해는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온도차가 정말 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9.19 군사합의 또 순차적 이행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는데 남북 정상이 무려 3차례나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깜짝 판문점 만남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변화가 왜 생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북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김태현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행 문제가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논쟁은 많았습니다. 이 합의가 과연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요. 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그렇고 또 뭐 긍정적 의견도 그렇고 다 일리가 있는 비판들이었고 뭐 사회에서 그런 충분한 논의라든가 논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19 군사 합의는 일정의 성과가 좀 있었죠. 네. 예를 들면 JSA 비무장화라든가 뭐 GP 철수 또 남북한 군인들끼리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악수도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사실 9.19 군사 합의 이행이 사실 뭐 정체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화가 되어 버린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북미 관계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조건 하에서 남북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번에 9.19 군사합의의 뭐 정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남북 간의 관계 사실은 여기에 큰 걸림돌이 대북 경제 제재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경색된 이런 한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에는 묵묵부답 사실은 무력 도발로 답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 이슈를 꼽은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예, 뭐 두 분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2월 7일 날 북한은 신행 엔진을 시험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액체 엔진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체 엔진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엔진 시험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ICBM이든 또는 인공위성이든 이걸 이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을 발사하든지 간에 네. 그것은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위반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2017년 12월 23일 날 통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트리거 조항,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이죠. 네. 트리거 조항이 있는데 그 트리거 조항의 핵심 내용이 지금 현재 원유 400만 배를 가는 거 그건 이제 줄일 수 있고 네. 정유 제품 50만 배를 가는 거 그건 이제 줄여버리면 북한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6만에서 7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인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식당을 폐쇄했다. 또 러시아에서는 그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고려항공의 항공 편수가 증가됐다.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략적 도발을 하게 되면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도 내년도에 굉장히 알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이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결단을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반대로요.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게다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계열로 밝혀지면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비책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떤 모색 우리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행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결국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도 신년사가 굉장히 희망적이게 나오기를 바라죠. 네. 그런데 그 내년도 신년사가 이제 완전히 대결 국면으로 가는 그런 신년사를 발표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네. 미국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는 플랜 B나 플랜 C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균형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야 서로 간에 전쟁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핵우산만 있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랜 B와 플랜 C가 필요한데 플랜 B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나토와 같은 핵 공유 정책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플랜 C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핵 무장을 하는 거죠. 뭐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핵무기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국은 NPT 체제 하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하면 플랜 C도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네. 그것이 안 되고 북미 관계가 아주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한국도 플랜 B와 플랜 C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내년에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플랜 B, 플랜 C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플랜 C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정말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노력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미국의 노력도 필요하고 한국의 노력도 필요하고 주변국들도 네. 중국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시진핑 주석 만나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요구하고 한 것도 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미만 뭐 꼭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설득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전체가 똘똘 뭉쳐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요,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은 게 이제 남북 정상 간에 다시 한번 이제 2020년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지 사회 문화 스포츠 교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한 이런 교류가 다시 한번 재개돼서 정말 그냥 평범한 만남, 일상의 만남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했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 측도 실망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측이 당시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느냐에 대한 좀 섭섭함 같은 것이 저는 크게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한국과 아세안 그 10개 국가들의 네. 부산에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아세안 10개 국가가 전부 다 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북한과 아세안과의 어떤 대화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 측이 응하지 않은 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이제 미국 측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 봄이라도 빠르면 어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좀 추진하고 또 이제 내년 7월에 예정된 그런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한의 어떤 스포츠 교류 또는 네. 적극적인 사회문화 교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방된 지 또 벌써 이제 내년이 되면 한 65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남북 간에 공동으로 이런 그 같이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어떤 대화 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정말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변국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죠. 지금 살짝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아세안입니다. 공식적인 대화 관계 수립 벌써 30주년을 맞아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열렸고 처음으로 또 한 멜콩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김 교수님. 네. 네, 아세안이 최근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권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아세안은 현재 세계 5위 정도의 경제권이고요. 네. 2030년도에는 4위권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아시겠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이 또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한반도와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아세안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 그 상대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국가와의 친밀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대화 상대국 지위를 부여하는데요. 1989년도에 이제 한국에게 부분 대화 상대국 지위를 부여했고 91년도에 완전 대화 상대국 지위를 부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가장 최상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걸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세안과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대화 상대국 지위를 부여받은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2차까지밖에 못했거든요. 네. 그 전략적 대회를. 근데 이번에 한국은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3차 대회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세안과의 관계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낫다고 할 수도 네.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그 성과를 낸 것은 2017년부터 현 문재인 행정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신남방 정책의 네.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아세안과 회담이 종식되고 나서 바로 또 그 지역 그 협력국들과 한 메콩 1차 정상회의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요 참석한 국가들과 이 참석한 국가들은 또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빠른 국가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가들과 물론 전체적인 경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이런 문제들도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맞춤형으로 각 국가들과 뭐 FTA라든지 뭐 전자 분야 협력이라든지 경제 회랑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합의를 하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언급할 게 있으시죠?
역시 이제 네. 올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네. 한국과 아세안 10개 국가의 어떤 회담이었다. 사실 한두 나라 말고는 대부분의 정상들이 다 왔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1960년대 이런 장축 체육관 지을 때 그 가난해가지고 필리핀에서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 부산에서 열린 이 정상회담에 아세안 10개 나라의 대부분의 정상들이 직접 참석했다는 거. 이것은 한국의 교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희망찬 어떤 그 미래성을 보여주는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아세안 관계에서 중요한 게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촉진하기 위한 제3의 세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또 한 아세안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면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를 전환하는 데 또 아세안의 역할도 기대보고 우리로서는 어쨌든 경제를 넘어서 안보의 새로운 조력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세안과의 관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죠. 하나는 한국의 대아시안 외교가 있고 하나는 한국의 대미 외교, 이게 두 개가 접점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한국의 대아시안 외교는 어떻게 보면 신남방 정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주변 4개국 미일 중러와의 관계를 하는 것처럼 이 아시안 10개 국가, 여기에 뭐 인도 또 파키스탄까지 다 포함은 할 수 네. 있어요. 이런 국가들과 소위 말하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미일 중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네. 균형 있는 외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들과의 국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미 외교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바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을 보면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면서 안전하고 보호되면서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접점이 바로 여기에 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도 바로 이 두 분야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지금 10+1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그러니까 9개 정상이 왔지만 그 10개 나라와 그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회의를 우리 한국 정부가 스스로 주도하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정말 한 아세안 관계는 좀 도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과를 거뒀는데 내년에도 또 더 큰 성과를 이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지금까지 주 이슈를 통해서 올해 한반도 정세를 되돌아봤습니다. 끝으로요. 내년도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군은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 예, 역시 이제 동북아 평화 번영,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 또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면서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를 얻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지혜와 용기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좀 2020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네, 2020년도 희망적으로 보고 싶지만 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본다면 한국군이 뭐 비핵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강력한 그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은 착실하게 갖춰 나가되 또 대화와 협상도 병행하면서 사실 그렇게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상호 억지력을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전통 안보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기후변화라든지 사이버 이런 것들에도 네.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박 교수님. 2020년에는 우리 4월 달경에 한국에서는 선거가 있고요. 총선이 있고 또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죠. 그리고 또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또 여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 모두 평화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은 이미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또 한일 관계 모두 또 평화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럽게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군은 강력한 그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행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은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준비태세 유지하면서 오히려 평화 여건을 조성하도록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마무리 예.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안보 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탔죠. 아, 예. 2017년도에 한반도 안보 정세는 뭐 급전직하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화성 12형, 14형, 15형도 쏘고 또 수소폭탄 실험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2018년에는 롤러코스터가 한없이 올라갔어요. 네.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2019년도 2월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평행 상태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은 이것이 롤러코스터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가야 다시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하는 네. 이제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네. 노력을 해야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전쟁을 억제하고 네. 유사시에는 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2018년도 3월 6일 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군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는 우리의 생존임의 번영의 조건이다. 그러나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는 가질 수도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2020년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와 갈등의 파고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치솟았습니다. 새해에도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와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요구됩니다.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